안녕하세요. 평화로운 노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이런의 운동을 시작했다입니다. 지은이는 이순국, 펴낸 것은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저자는 1990년대 신호그룹 회장을 지냈다. 은퇴 이후 고령자 운동법에 관심을 가지면서 70이 넘은 나이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에서 스포츠과학 석사학위를, 상명대학교 대학원에서 체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자의 책을 보고 살아있는 한 늦는 것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수를 축하한다는 뜻의 희수 77세, 충분히 오래 산 나이에 저는 책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몸소 체험한 운동의 효과를 많은 이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사명감 때문입니다.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한 덕분에 제 신체 나이는 처음 운동을 시작했던 이런 즈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만약 조금 더 빨리 시작했다면 지금보다 더 젊은 신체 나이를 유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하는 운동은 어려 나이가 든 사람이 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산책이나 간단한 체조가 아니라 체계적인 유산소 운동과 근육을 키우는 저항성 운동을 뜻합니다. 젊은이들이 피트니스 센터에서 하는 운동 말입니다. 저는 타고난 건강 체질은 아닙니다. 원래 몸집이 작고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했으며 운동 부족으로 한때는 건강 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32세 때 사업에 뛰어들어 30여 년간 제 몸 하나 근사할 틈도 없이 살았고 술, 담배를 계속한 데다 사업하는 내내 스트레스도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은퇴 이후 긴장을 놓으니 기다렸다는 듯 협심증이 찾아왔지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물론 전문 스포츠 선수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니 생활에 필요한 근육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3만 명을 대상으로 15년 동안 관찰한 결과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한 노인은 사망 확률이 거의 절반 정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건강한 삶이란 필요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양의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고 이를 산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산소를 섭취하는 능력, 여분의 에너지를 보관할 수 있는 넉넉한 근육량을 유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0년 더 젊게 선생님, 나이가 드니 무릎도 시리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찹니다. 이런 사람이 운동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동 강의를 하다 보면 종종 듣는 말입니다. 사실 많은 고령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몸 움직이기를 꺼려합니다. 나이 들어보면 누구나 실감하겠지만 동네 한 바퀴 도는 걷기 운동을 하다가도 낙상으로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뒤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운동을 했기 때문에 다치거나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운동이 부족해 근육이 쇠퇴하다 보니 각각의 기관들이 제 기능을 못해 병을 얻었다고 해야 맞습니다. 저 역시 운동을 시작하고 난 뒤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근육은 쓰는 만큼 발달하고 근육이 탄탄하게 차오르면 나이 들어가 생기는 병들도 줄어듭니다. 저는 일주일에 3회 5km씩 조깅을 하고 6일간은 덤벨이나 벤치프레스를 이용하는 근육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몸을 만들기까지 여간 노력한 게 아닙니다. 조금만 더를 속으로 되뇌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추스리고 했습니다. 운동을 하니 달라진 것들. 과연 나이가 든 뒤에도 운동을 통해 건강지수를 높일 수 있을까? 스포츠 과학과 운동 생리학 등을 공부하면서 노인의 신체에 나타난 변화와 이에 맞는 운동법을 찾아내기 위해
제 운동 데이터를 토대로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 운동 전후 몸에 나타나는 변화들을 곰곰이 기록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적당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을 기르고 근육을 강화하는 저항성 운동의 조합을 통해 실험을 시작했을 때보다 키도 크고 심장의 기능도 강해졌으면 물론 골격도까지 높아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신체 나이만 따지면 전보다 젊어진 것입니다. 70살 이후 나의 운동법. 운동과 건강의 관계를 공부하기 시작한 뒤로 저는 필요한 운동, 맞는 강도 등을 스스로 정해 나갔습니다. 지금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물론 프로그램을 구성해 유산소 운동과 저항성 운동 간 균형도 지키며 또 적당한 수분 섭취도 잊지 않습니다.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수분 섭취입니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아도 막상 수분 섭취가 부족해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고령자를 위한 운동 강의를 나가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도 노인들이 생각보다 수분을 많이 섭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꾸준히 체내에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운동을 할 때 근육에 미치는 피로도 감소하고 전체적인 생리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니까요. 운동보다 더 중요한 수분 섭취. 체수분이 감소해 생기는 노화 증상은 다양합니다. 체내 총 수분량의 2%를 소실하면 신체는 갈증을 느낍니다. 이때는 바로 물을 섭취하면 빠른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분량의 4%를 잃으면 근육이 피로를 느끼고 지구력이 급격히 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탈수가 진행되어 체내 총 수분량의 12%가 사라지면 외부 기온에 대해 신체가 적응 능력을 상실하여 무기력 상태에 빠집니다. 이때는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 체내의 수분 균형을 되찾기 힘들어집니다. 보통 하루 2리터 정도의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우선 생수 성분을 제외한 수분 섭취를 제한합니다. 그 외에도 수분 섭취에 대한 저만의 기준 몇 가지를 정해 두었습니다. 첫째, 국물류는 먹지 않습니다. 우리 음식에는 외국 음식과 달리 국, 찌개, 라면 국물, 냉면 국물 등 비생수 성분인 수분이 너무 많습니다. 둘째, 비생수 성분의 음료수 섭취를 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커피, 탄산음료, 기타 등등 음료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요. 저는 심혈관 예방에 좋은 커피는 적당량을 마시지만 다른 음료수는 입에 대지 않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수 마시기입니다. 매일 생수 2리터를 마시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속적인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전후에 50ml 생수 한 통 반을 마시고 오후 근력 운동 전후에 또 한 통 반을 마십니다. 한 통은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목을 축입니다. 그래서 하루 2리터 생수 마시기를 습관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운동을 하면 자연히 목이 마르게 됩니다. 각자 생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분 섭취가 적당한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움직임이 적다면 적은 만큼 갈증도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한때 골프를 좋아하며 나인홀을 거의 뛰다시피 라운딩한 뒤에 운동 후에 생맥주 한 잔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물 대신 시원한 맥주로 갈증을 풀었습니다. 몸에 심각한 독이 되는 행동이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운동 공부를 한 뒤에 알았습니다. 해외여행 중에 일어났던 협심증의 원인도 수분 부족이었음을 나중에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혈액이 끈끈해지면 혈류에 영향을 미칩니다. 협심증으로 졸도해본 뒤에 처방약도 꾸준히 복용하지만 매일 적당량의 물을 마시려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운동 수칙. 조깅은 아침에 하고 근력 운동은 오후에 한다. 주 6일간 근력 운동을 하고 일요일은 휴식한다. 하루에 대근육군 하나, 소근육군 하나씩 군별로 두세 종목을 운동한다. 운동량은 한두 시간으로 하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운동 중에 1에서 1.5리터의 생수를 마신다. 운동 후에는 간단한 샤워 정도로 끝낸다. 한 종목당 20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운동 종목은 피트니스 센터에서 덤벨이나 그 외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운동의 이름입니다. 운동에 따라 근육 부위마다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대략의 운동 종목 이름과 그 운동이 어떤 근육을 단련시키는지 알아두는 것도 유용합니다. 매일 모든 근육 운동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일을 정해놓고 여러 부위의 근육 운동을 고르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영양소의 구성 비율. 탄수화물 55에서 65%, 단백질 7에서 20%, 지방 15에서 30%. 비율로 보면 60대 15, 25 정도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영양 섭취 현황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 농무성이 발표한 미국인들의 영양 섭취 비율은 탄수화물 45에서 65%, 단백질 10에서 35%, 지방 25에서 35%입니다. 자료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단에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약 10%가량 높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 섭취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식단의 영양소 비율. 저는 탄수화물 50%, 단백질 30%, 지방 20%를 기본으로 하여 식단을 구성해 사용한 지 현재 4년가량 됩니다. 식단 만들기의 방향. 식단을 짜는 기본 방향으로 몇 가지 원칙을 정했는데 1. 식사 순서는 과일, 야채, 단백질 음식, 지방질 음식, 탄수화물 음식 순으로 먹는다. 반대 순서로 먹으면 과일과 야채 섭취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커피 말고 다른 음료수는 마시지 않는다. 3. 국물류를 먹을 때는 젓가락을 사용한다. 4. 탕류는 먹지 않는다. 5. 적당한 보충제를 추가로 섭취한다. 6. 식사 시간은 8시, 12시 반, 18시를 기준으로 한다. 7. 기타 보충제를 섭취한다. 비타민 C를 1일 3.mg, 비타민 D 플러스 칼슘 보충제를 1일 500mg, 오메가3를 2000mg, 기타 형편에 따라 보충제를 추가한다. 노인들에게 유연성 향상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보다 신체 활동이 부족하여 운동 범위가 줄어들고 자연히 유연성도 나빠집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스트레칭 운동은 꼭 필요합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 운동학과 연구팀은 평균 59세 남성을 대상으로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 운동을, 평균 63세 남성을 대상으로 스트레칭 운동만 10주간 실시하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연령 집단 모두 근력 운동을 병행한 운동군보다 스트레칭 운동만 실시한 운동군의 운동 범위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저항성 운동이 유연성 증대에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특정한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함께 병행할 경우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나 신체 기능이 그만큼 더 향상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니 유연성 개선을 위해서라도 주 3회 정도의 스트레칭 운동은 노인 누구에게나 그날만 합니다. 머리를 좋게 만드는 운동.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코트만 박사와 그의 연구팀은 운동이 노인의 학습 능력,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우울 감소와 두뇌 질병인 알츠하이머병이나 뇌졸중 같은 두뇌 손상으로부터 두뇌를 보호하므로 운동은 신체적 건강만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 전반에서 퇴행성 뇌질환 예방과 인지기능 향상 등 뇌 건강 증진에도 한몫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영국 정신건강재단의 발표도 운동과 뇌 건강의 관계를 입증합니다. 평생 활동적으로 산 사람이 나이 들어서도 정신기능이 손상이 적다는 것인데 실제 운동을 열심히 한 집단이 기억력, 지능, 인지력 손상 측면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0%더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주당 12시간 걷기, 주당 4시간 달리기, 주당 1시간 걷기처럼 주당 90분 내외의 규칙적인 운동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70이 넘은 나이에 석박사를 마치고 77세에 첫 책을 출간했습니다. 살아있는 한 늦다는 건 없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